여러 번 설명했지만 설문조사의 장점은 상당히 비용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협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거나 또는 이것을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담배를 몇 갑이 피우십니까? 라고 하면은 2갑을 피는데 1갑으로 보고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담배 피는 것이 그다지 뭐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답자들은 뚜렷한 의견이 없어도 응답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러한 경우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뚜렷한 의견이 없거나 정보가 없을 때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보통 뭐 그저 그렇다라고 하는 경우.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죠. 이것이 정말로 그 어느 현상에 대해서 자기의 중립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인지 상당히 애매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화된 설문조사는 복잡한 정서적인 주제를 포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설문조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복잡한 정서적인 주제, 이혼, 낙태, 체벌, 아동 학대 등과 같은 것을 조사할 때는 일종의 그 비구조화된 문항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unstructured schedule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questionnaire, 설문지는 이게 아주 표준화된 아주 체계적인 질문의 세트라고 한다면 이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앞으로 자기가 물어볼 문항들의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순서를 반드시 그걸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은 연구자로 하여금 상당히 유연하게 융통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감추고 싶은 복잡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비구조화된 연구 면접법은 우선은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든지 굉장히 지극히 내면적이고 사적인 그러한 주제인 거라든지 또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는데 유용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문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문항을 만든다는 건데 문항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전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물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사전 정보가 없고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물을지를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비구조화된 면접법이 어떤 좀 더 유연하게 또 덜 어떠한 그 체계적인 상황 속에서 응답자들과 교감을 통해서 자유롭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면접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 체계적인 설문지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구조화된 면접법의 한계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제보자들이 소수이고 또 무작위가 아니고 또 편향될 수가 있어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집단 간의 비교가 정확하지가 않고 연구자의 편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찰법이 있습니다. 이 관찰법에는 참여 관찰이 있고 또 비참여 관찰이 있어요. 이 참여 관찰의 경우에서는 연구자가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는 집단 간의 구분이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연구자가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공동의 멤버로서 관찰을 하는 거죠. 반면 비참여 관찰은 자기가 연구하는 집단과 구별돼서 그리고 자신이 피연구자들로부터 이 사람은 외부인이야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죠.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일지가 설정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의 경우, 또 실제로 많은 우리 사회학자들이 이 참여 관찰을 하고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촛불 집회에 자기가 참여해서 사람들의 내세우는 주장들, 반응들, 행동들을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항배 교수님, 그분하고 저하고 작년에 또 고대 연대 합동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혐오의 문제를 가지고 한 번은 고려대에서 같이 강의하고 다음번에는 연대에 가서 해서 양교의 학생들이 바로 이 혐오의 문제를 두 사람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가졌었는데, 김항배 교수가 이 태극기 집회에도 가고, 또 이쪽에 이제 좀 더 진보 집단의 그 시위에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기도 마치 그 집회의 일원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비참여 관찰의 경우에서는 자기가 그 구성원이 아니고 외부자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 좋은 조옥라 교수 두 분의 인류학자가 그 서울의 사당동 재개발 지역에 이런 빈민촌을 연구를 한 것이 상당히 아주 고전적인 연구인데, 이 경우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재개발 지역의 구성원은 아니죠. 외부 학자로서 오랜 기간 현장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를 이제 파괴시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여 관찰의 예로 데이비드 로센한의 정신병원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참여 관찰이죠. 로센한이 자기가 정신병 환자라고 속여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그래서 자기만이 들리는 무슨 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나는 자꾸 목에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얘기한다.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의사는 그가 정신병 환자라고 판단을 하고 또 투약도 하고 치료를 하죠. 근데 정작 정신병 환자들은 그가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신병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사들은 모르는데 정신병 환자는 그가 가짜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 로센한이 제기하는 질문은, 정신병원의 환경이 정신질환에 정말로 치료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신병원이 정신병원의 정신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가로막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에서 바로 이 정신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배제의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 중에 한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사회가 그 정신병을 만들고서 자기들을 이제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하나의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차별의 문제였을 텐데, 그들을 또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신병원도 그렇고 요양병원도 그렇고 이들이 활동이 이들을 보다 건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수익의 활동으로 그 환자들을 아주 수동적이고 정말 그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인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자들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 탈기관화라고 부르죠. deinstitutionalization, 탈수용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사회와 격리해서 치료해서 다시 사회로 보낸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와 또 가족과 좀 더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여전히 많은 또 어려움이 있죠. 비참여 관찰의 예로는 데이빗 스노우와 리온 앤더슨이 이 홈리스들, 노숙자들의 자긍심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들이 홈리스는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가 홈리스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연구자로서 이 그 노숙자들을 다양한 장소에서 또 어울려서 또 자유롭게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녹음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 두 학자가 발견한 건 그 노숙자들은 분명히 사회로부터 배제된 존재죠.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 상황으로부터도 자신들의 자긍심을 유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노숙자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긍심을 유지하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이들이 이 사회적 배제에 저항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거리두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떤 노숙자들은 정시에 출근을 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홈리스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옷도 말끔하게 갖추고. 그래서 나는 일반 노숙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자기의 자긍심을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략은 허구의 스토리텔링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왕년의 말이야라고 하는 전략이죠. 내가 왕년에는 회사 사장이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지. 그렇지만 인생은 그 9회에 투아웃이 돼도 아직 모르는 역전의 홈런의 가능성을 있는 끝난 게 아니다. 내가 한 방만 있으면 이걸 완전히 역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허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부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기 방어 기제에서 부인과 같은 방법이죠. 세 번째의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걸 부인하고 기만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홈리스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좋은 거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어떠한 생활의 스트레스로부터 자기가 벗어날 수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홈리스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전문 노숙자, 프로페셔널 홈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그 방식을 통해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 자긍심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 기술적인 방법에 속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문조사와 같이 그 피험자가 또는 응답 대상자가 그 조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신문 기사 또는 그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 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메시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텍스트 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지금은 그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우리가 이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기사에 딸린 댓글들을 다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이제 데이터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느 기사에 달려있는 그 많은 텍스트들의 키워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사회에서 나왔던 것이 혐오 표현 중에 하나가 이주 노동자들 또는 중국 동포에 달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험악한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한 댓글들의 그 문장을 우리가 주요 키워드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키워드가 얼마만큼 자주 그 기사에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빈도수를 측정할 수도 있고, 또는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연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키워드, 예를 들어서 중국 동포 또는 조선족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하게 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럼 혐오 표현을 드러내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는 그게 기사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어떤 직접적인 면대면의 접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응답자의 사회적인 선망, 편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많은 사회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설문조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또 저희 그 2명의 지도 학생들하고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도 불리는 이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것이 일종의 키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왼쪽이 외국인 노동자인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제 워커, 노동자, illegal, 불법, alien, 외국인, 그다음에 illegal aliens 해서 이러한 불법 외국인, discrimination, 차별, 그 다음에 crime, 범죄, 이러한 키워드들이 댓글들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의 글자가 크고 진하면 진할수록 전체 댓글들 중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른쪽에는 우리 중국 동포들에 대한 댓글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ethnic Koreans, foreigner, 외국인, 그 다음에 police, 경찰, illegal, 범죄, crime, knife, alien, problem, money,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그 키워드들을 나름대로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가 범죄와 관련된 거냐,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거냐, 또는 인종이나 민족과 관련된 거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 가장 많은 키워드들은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40%가량이. 두 번째로는 경제와 관련된 겁니다. 30%. 다시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는 범죄의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다가와요. 반면 중국 동포의 경우에서는 범죄의 비율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아요. 전체 댓글의 58%가 범죄입니다. 경제의 경우는 불과 14%밖에 안 돼요. 대신 이 종족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포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상당히 모순되고 양가 감정이에요. 한편으로는 우리 동포고 한민족이라고 하는 면인데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이 그 말만 동포고 실제로는 중국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그 하나의 감정이죠. 그래서 정말 더 깜짝 놀랄 만한 그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보다 중국 동포에 대한 이런 네티즌들의 혐오 표현이 월등히 높다. 우리가 생각할 땐 중국 동포면 같은 동포고 민족이고 같은 언어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보다 더욱더 극심한 혐오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뭐 외국인 노동자 중국 동포를 조사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글에서 나타난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나오죠. 근데 이러한 또 텍스트 마이닝 분석도 문제점은 있죠. 그런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과 동일한 속성을 보일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겠죠.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통상적인 설문조사 방법이 아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태도나 감정을 조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했던 대로 사회심리학에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죠. 이런 기술적 방법, 실험적 방법,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이 치와디니 외에 그 공저한 사회심리학의 체계에서 보면 이 각각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를 보면 그래도 일관되게 각각의 연구 방법의 어떤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만능의 연구 방법은 없죠.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떤 특성인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하나의 여건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적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되 그 각각의 연구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결과를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연구 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과거에는 연구 윤리의 문제는 하나의 개인의 도덕의 문제로 여겼고 윤리적인 문제로만 여겼지 이것이 하나의 구속력을 갖는 하나의 그 기준이 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 가면 갈수록 이 연구 윤리를 명문화하고 이걸 제도화하고 하나의 구속력을 갖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연구 윤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 지식과 또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 윤리는 크게 보면 연구 진실성과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연구 진실성은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이 연구자의 정직성과 관련되는 주제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자기가 조사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처럼 뭐 자료를 조작을 하거나, 또는 그 통계 분석에 있어서 그 결과를 이제 임의로 조작을 하거나, 또는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처럼 이렇게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또는 자기가 쓴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인용하지 않고 새로운 글인 것처럼 쓰거나, 또한 그것을 인용을 했어도 정도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도 중복 게재라고 하는 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연구 윤리를 위반했을 때는 상당한 처벌이 따르죠. 과거에는 이게 뭐 관행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이유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이 표절에 관련해서도 그 한국연구재단에서도 표절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설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은 그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연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실험 연구와 같이 인간이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스탠리 밀그램과 같이 전기 충격 실험을 지금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는 인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할 때 연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서 연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과 관련된 주제가 바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인간 대상 연구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연구가 반드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연구가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이걸 IRB라고 하는데 심의를 요청해서 승인을 획득했는가. 이 세 가지를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설문조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윤리 문제의 위반성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질문 중에는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선 자기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꼭 수행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태도를 질문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게 연구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항 중에서 정말로 그 사람의 위협적인 질문이 없고 어떤 또 공익적인 목적의 연구라고 한다면 이 조건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세 번째로는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인류학적 연구나 질적인 연구의 경우 이 경우에서는 아예 그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를 할 때 이 IRB를 취득하지 않으면 아예 논문 게재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경우 사회조사,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꼭 그런 IRB를 획득해야만 논문에 뭐 게재를 하고 말고가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분야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런 IRB를 미리 획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의약품 임상 실험의 경우에 이게 적용이 됐죠.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할 때,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의약품의 임상 시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다음에는 생명윤리 쪽으로도 이게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에서는 이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개정안을 통해서는 사람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과학,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도 이 생명윤리법이 적용이 되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꼭 이게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만이 아니라 이런 인문학, 사회과학에서도 이 윤리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그 중요한 점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연구 대상자의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동의하에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그 설문지의 표지 안에는 그게 반드시 써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익명으로 처리가 돼서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되고 개인의 정보가 이게 밖으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여서는 안 되고 그 연구 대상자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 보호되어야 되겠죠. 뭐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도덕적 수준, 뭐 규범적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이 IRB 심의를 위한 제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도교수나 연구 책임자나 공동연구자의 어떠한 생명윤리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마치고 이수증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서 이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위해할 수 있는지를 이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이 연구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내용이고 이게 안전이나 프라이버시에 어떠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담고, 그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집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어떤 관련된 문서들, 이거는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죠. 지금 그 심리학과 근처에도 실험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공고문들이 있죠. 근데 이 경우에 공고문들이 이제 허위로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인간 대상의 연구 윤리는 좀 일반적인 것인데, 우리 사회심리학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사전 동의죠. 그 참가자가 사전에 연구에 대해서 알고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자기가 통보를 받아야 되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사후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구가 종료되고 나서 연구자에게 연구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이제 숨긴 상태에서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몰래카메라라고 알려서 일단은 웃음으로써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그 원래 참목적이 아닌 것을 했을 경우는 이 사후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윤리적인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연구 대상자에게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익명성을 보장을 해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스탠리 밀그램의 그 실험 연구를 예를 들었죠. 비록 그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나치와 같은 이런 폭력에 다수의 대중들이 동조했던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하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어도 개인들을 속이고,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피험자가 공모자였거든요. 연구자의 공모자로서 신용을 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험자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실제로 전기 충격을 가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하나의 딜레마를 갖고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도 이거는 문제고, 속임수에서도 문제고, 디브리핑, 사후 설명도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윤리적인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연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연구 윤리의 문제가 단순하게 하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수준만이 아니고 연구자들이 실제 하는 조사와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 자세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사회심리학의 방법론과 연구윤리를 다루었습니다.